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 객관식은 들으셨나요? 아니면 기본 강의까지만 들으셨나요? 네, 기본 강의까지 들으셨고 이제 파이널 말 문제 특강 대비로 OX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보통 이렇게 이제 내용 설명 드리고 문제 풀고 이게 정석적인 컬이긴 하지만 파이널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말 문제랑 계산 문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세무사 제정하에서? 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봤자 이제 5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진짜 많이 나오면 한 7, 8개까지 나오고 진짜 안 나오면 한 4문제가 계산 문제고 나머지가 말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 문제를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1차 합격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커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오셨다고 판단이 들도록 열심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 효율성과 시장 실패라고 해가지고 우리 유인물과 그리고 이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건데 유인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프린트로 나눠 드렸는데 아마 만약에 아이패드 같은 걸로 공부하실 거면 그 강사 게시판에 제 재정 강사 게시판에 강두성 누르고 그다음에 이제 1대1 상담실 가보시면 공지사항에 이렇게 재정학 유인물이라고 해서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운 받으셔가지고 PPT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누르시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뭐 사회 후생함수 여기를 누르면 이쪽 토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고 이제 유인물과 그리고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8회 넉넉하게 4시간씩 8회를 잡았는데 조금 더 일찍 끝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 강의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되니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저를 알고 오신 분 원래 알고 있었다? 는 아니고 알고 계셨어요? 네. 뭐 주변 사람들한테 뭐 추천을 받으셨나요? 경제학을 수강하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파레토 효율성 가도록 할게요. 자, 파레토 효율성이 사실은 제일 어려워서 여러분들 세무사 재정학 기본 강의를 들으셨다면 여기부터 이제 설명을 하면 너무 어려운데 우리 파이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 재정학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정부의 경제 활동을 살펴보는 거다. 재정학이라는 게. 그래서 정부의 경제 활동. 그래서 정부가 돈을 걷고 돈을 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재정학 시험을 봐야 되는가 했을 때 여러분들 조세와 관련된 일을 하실 거니까 정부의 재정 활동을 살펴보는 경제학적으로 살펴보는 재정학을 배우게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질문이 그럼 정부는 왜 필요한가? 경제학적으로 정부는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정부가 왜 필요하냐 했을 때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시장이라는 기구가 있고 시장이라는 기구에 의해서 달성되는 상태가 바람직한지 안 한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먼저 시장이 바람직한가 물어봤을 때 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장은 효율적이냐 물어볼 수 있고 시장은 공평하냐를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서두에서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왜 설명하냐? 가장 중요한 거죠. 재정학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했을 때 그 정책이 효율적인지 효율적이지 않은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시행했을 때 그 정책이 공평한지 안 한지 그게 이제 재정학 시험을 보시면 거의 40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좀 많이 잡으면 한 10문제 정도는 이런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효율성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지금 소제목으로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제 효율성을 어떤 게 효율적이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도대체 효율적이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은 부분 균형 접근 방법에 따를 때 답과 일반 균형 접근 방법에 따를 때의 답이 달라진다. 즉 부분 균형 접근 방법에 따르면 이게 효율성 조건이다. 이게 효율성 조건. 이게 부분 균형 접근 방법에 따르면 이게 효율성 조건이다. 무슨 얘기예요? MB가 뭐죠? 한계 편익과 MC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게 효율성이다. 물론 이제 우리 오늘 후반부나 내일의 외부성 봤을 때는 외부성이 있을 때 가장 효율성 조건은 뭐였죠? SMB와 SMC가 같아지는 게 외부성이 있을 때고 그 외부성이 없는 경우는 그냥 MB와 MC가 같아지는 게 효율적이다. 여러분들 부분균형과 일반균형의 차이점이 뭐죠? 부분균형 접근 방법은 특정 그 시장만 살펴보는 게 부분균형, 일반균형은 전체 시장을 다 살펴보는 게 일반균형이죠. 그래서 이제 부분균형 접근 방법에 따르면 특정 시장만 살펴보기 때문에 그 특정 시장 그 재화가 얼마나 생산되고 그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걸 보는 게 부분균형 접근 방법이 되는 거고 부분균형 접근 방법에 따르면 MB와 MC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게 효율적인데 그걸 어디서 달성해준다? 시장이라는 데서 달성해준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효율적이다. 시장은 효율적이다. 그래서 시장은 가격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MB와 MC가 같아지기 때문에 시장은 효율적이다. 시장은 효율적이다에 대한 답을 내려준 거죠. 그러면 이제 일반균형 접근 방법에 따르면 효율성이 뭐냐 했을 때 이것저것 다 고려하다 보니까 보다 복잡한 효율성 개념이 등장할 수 있는데 파레토란 학자는
단순하게 답을 내려줬죠. 그래서 파레토라는 학자는 어떻게 효율성을 정의했냐면 파레토 효율 혹은 파레토 최적이라 하면 뭐가 불가능한 상태?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개선이 가능하다면 어떻다? 비효율적인 상태. 개선이 가능하면 혹은 지금은 효율적이지 않은 상태고 개선이 불가능할 때 효율적인 상태죠. 자, 그럼 교재 6페이지 보시면 자, 파레토 개선 시 어느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그럼 개선이 도대체 뭐냐? 개선이라는 개념은 뭐냐 했을 때 밑에 나오죠. 자, 파레토 개선이라는 건 누구도 나빠지지 않으면서 특정 누군가는 좋아지는 거. 누구도 나빠지지 않으면서 어떤 한 사람은 좋아지는 거. 이게 개선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태가 개선된다라는 것은 누구도 나빠지지 않으면서 누군가는 좋아지는 거. 그걸 이제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느 누구도 나빠지지 않는다는 걸 효용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는 좋아진다는 걸 효용이 증가하는 거. 그래서 사회 구성원 누구도 효용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특정 누군가는 효용이 증가하는 거. 이게 파레토 개선이다. 자, 그러면 다시 1번 파레토 개선 시 어느 누구도 나빠지지 않으니까 1번 옳은 얘기죠. 자, 1-1 이제 밑에 동그라미는 비슷한 문장을 제가 수록해놨으니까 그걸 1-1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1-1. 자, 파레토 기준은 두 사람의 효용을 비교할 수 있을 때 적용이 가능한 기준이다. 어떨까요? 자, 파레토 기준. 여러분들 이제 뒤에서 상태가 변하는 걸 상태가 뭘 통해서 변하는 거예요? 정책을 통해서도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상태가 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 변화에 대해서 개선인지 악화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죠. 판단 기준. 자, 여러분들 배운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뭐 배우셨을까요? 판단 기준. 첫 번째, 지금 살펴보는 파레토 기준이 있어요. 파레토 기준. 그래서 파레토 기준에 따라서 개선인지 악화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 배우셨을까요? 기억 저편에 개선 악화 이런 얘기가 어디서 등장했죠? 칼도 힉스 기준이라는 게 있었어요. 칼도 힉스 기준. 그래서 오늘 뒤 2교시쯤 혹은 3교시쯤 볼 텐데 칼도 힉스 기준에 따라서 개선인지 악화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이제 사회후생함수. 사회후생함수. 굉장히 중요한 사회후생함수. 이 토픽에서도 이제 개선인지 악화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이제 곧 보겠지만 파레토 기준이라든지 칼도 힉스 기준은 사람 간 비교를 하지 않아요. 사람 간 효용을 비교하지 않는다. 그에 반해서 이 사회후생함수 같은 경우는 사람 간 효용을 비교하죠. 여러분들 사회후생함수로서 기억나시는 거 뭐 있어요? 대표적인 예. 이 함수라는 건 인과관계고 사회후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사회후생을 결정하는 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의 효용. 그래서 두 사람, A, B 두 사람만 있다고 하면 두 사람의 효용에 의해서 사회후생이 결정될 텐데 그 형태를 우리는 세 가지로 배웠었죠. 뭐뭐 있었죠? 세 가지가? 롤즈도 있었고, 롤즈, 공리주의도 있었고, 롤즈도 있었고, 그렇죠? 곧 보겠지만 공리주의, 롤즈, 평등주의 이렇게 해서 공리주의는 사회후생이 어떻게 결정된다고 배웠었죠? 구성원들의 효용의 합으로 결정된다고 배웠었죠. 그리고 롤즈에 따르면 구성원들의 효용 중에서 가장 작은 효용에 의해서 사회후생이 결정된다. 이렇게 배우셨죠. 자, 이거 자체가 사람 간 효용을 비교하는 거죠. 두 효용 중에서 작은 값에 의해서 사회후생이 결정되는 거. 그래서 이제 사회후생함수에 따라서 사회후생이 증가하는지 악화되는지를 판단하는 사회후생함수도 역시 상태 변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 사회후생함수는 개인 간 효용을 비교하지만 파레토 기준, 칼도 힉스 기준은 개인 간 효용을 비교하지 않는다. 그래서 파레토 기준은 두 사람의 효용을 비교할 수 있을 때 적용이 가능한 기준이다. 틀린 얘기. 자, 2번. 자, 어떤 자원 배분 상태가 파레토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효율적인 게 아니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얘기예요. 자, 2-1번. 파레토 최적 상태는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어떤 사람의 후생 증가가 불가능한 상태다. 자, 파레토 최적이라는 건 뭐가 불가능한 거? 개선이 불가능한 거. 그럼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건 뭐가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빠지지 않으면서 누군가 효용이 증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결국 누군가 효용이 증가하려면 누군가는 나빠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시 보시면 파레토 최적 상태는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어떤 사람의 후생 증대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옳은 문장. 자, 어떤 배분 상태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그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옮겨갈 때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해야 된다.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게 효율적인 상태. 그래서 2-2번 옳은 얘기. 자, 그래서 이제 파레토 효율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고 우리 조금 이따가 이 후생경제학 정리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효율적이다. 설명드린 거 이걸 이제 후생경제학 제일 정리라고 하는데 이건 좀 이따 봅시다. 자,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파레토 효율성 조건을 세 가지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유인물 보시면 이 소목차로서 파레토 효율성 밑에 이 귀여운 폰트로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 PP 빔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유인물에선 보이죠? 어떻게 보여요? 파레토 효율성 밑에 소비의 효율성, 그 다음에 생산의 효율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적 효율성. 자,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파레토 효율적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건 이제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고득점 안 하실 거면 넘기시면 되는 토픽이고, 자, 아까 일반 균형이라 함은 모든 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일반 균형이라고 했었고,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재화 시장도 있지만 생산을 하는 요소 시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산과 소비를 모두 고려한다는 거, 그게 이제 일반 균형 접근 방법. 그러면 이제 사회 내에서 이제 요소, 여러분들 경제학에선 간단한 가정을 통해서 모형을 구성하기 때문에 요소로서 노동과 자본을 상정하고, 그리고 이제 재화는 현실에서는 많지만 그냥 두 가지 재화를 상정하는 거죠. 그래서 XJ, YJ 두 재화만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는 역시 현실에서는 뭐 5천만 인구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두 소비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요소를 가지고 재화를 생산하는 거고 재화를 각 소비자가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산과 소비를 모두 고려하는 게 일반 균형인데 이걸 한꺼번에 고려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쪽만 살펴보는 게 소비의 효율성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살펴보는 게 생산의 효율성 조건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다 살펴보는 게 세 번째 종합적 효율성 조건, 이렇게 배우신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에 의해서 사회 후생이 결정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뭐 요소 배분, 생산을 잘한다는 건 결국 어떻게 생산하는 게 효율적이냐, 그거는 뒤집어서 표현해 보면 한정된 요소를 어떤 재화에 투입하는 게 효율적이냐. 자, 다음에 소비를 잘한다는 건 뭐냐, 뒤집어서 재화를 어떻게 배분하는 게 효율적이냐. 자, 여러분들 이제 용어로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분과 관련돼서는 뭐가 효율성이 효율 배분과 관련돼서는 효율성이 있는 거고, 우리 뒤에 효율 말고 뭐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판단 근거로서 공평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이제 공평성 얘기 나올 때는 항상 뭐가 나와요? 분배가 나오죠. 그래서 소득 분배의 공평성 얘기가 나오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원 배분은 효율성과 관련된 거고 공평성은 분배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된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순수 교환 경제라고 해서 이거는 빠르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예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넉넉하게 8회를 잡아놨으니까 이거는 이제 좀 빠르게 그래도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순수 교환 경제라는 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소비, 생산 과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사회 내 XJ, YJ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A, B 두 사람이 그 재화를 가지고 소비하는 그 상황을 묘사할 건데, 그래서 생산 과정을 생략하고 두 소비자 A, B가 두 재화 X, Y를 어떻게 교환 소비하는 게 효율적이냐. 제가 간단한 예를 들었어요. A는 XJ를 8개, YJ 4개 갖고 있었고 B는 XJ 4개, YJ 4개를 갖고 있었다. 이걸 우리는 초기 부존 상태라고 하고, 자, 두 개인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 내 XJ는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A가 8개 갖고 있고 B가 XJ를 4개 갖고 있으니까 사회 내 XJ는 총 12개가 존재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YJ는 사회 내 YJ는 A가 갖고 있는 4개, 그다음에 B가 갖고 있는 4개 합쳐져서 8개. 그렇죠? 그래서 XJ는 총 12개, YJ는 총 8개가 있다. 자, 분석의 편의상 두 사람의 선호 체계를 콥더글러스 효용함수, 여러분들 한 번쯤은 봤었죠? 그래서 효용함수가 두 재화 소비량의 곱으로 결정되는 거, 이런 걸 우린 콥더글러스 효용함수라고 표현하는데, 자, 콥더글러스 효용함수에서 이제 초기 상태에서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여러분들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였죠?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였어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MRS로 배우셨을 거예요. MRS. 그래서 이제 MRS는 까먹으시면 안 되죠. MRS는 한계 대체율이라고 표현하고, 한계 대체율, 마지널 레이트 오브 서브스티튜션. 그래서 한계 대체율이라고 해서 대체율은 도대체 뭐냐? 대체율은 자, XJ 하나가 XJ 한 개가 YJ 몇 개를 대체할 수 있느냐? YJ 몇 개와 교환이 되는가? XJ 하나가 YJ 몇 개와 교환되는가? 어디서?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XJ 하나가 대체할 수 있는 YJ량, 이게 한계 대체율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MRS가 일정하지 않고 보통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내가 XJ를 많이 갖고 있으면 XJ 하나가 대체할 수 있는 YJ량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내가 치킨을 많이 갖고 있어. 그때 치킨 하나가 대체할 수 있는 피자의量과 내가 치킨을 적게 갖고 있을 때 치킨 하나가 대체할 수 있는 피자의量, 어떤 게 크겠어요? 치킨을 적게 갖고 있을 때 치킨 하나가 대체할 수 있는 피자의 량이 클 것이고, 치킨이 많이 갖고 있을 때는 치킨 하나가 대체할 수 있는 피자의 량이
적게 되겠죠. 쉽게 생각해서 이거는 결국 MRS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XJ에 대한 선호도다. MRS는 XJ에 대한 선호도다. 그렇죠? XJ 하나가 대체할 수 있는 YJ량이 많을수록 XJ를 더 선호하는 거니까. 그래서 MRS가 크다는 건 XJ에 대한 선호도가 큰 거고, 크다 이퀄 기울기로 표현하면 가파르다. 가파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이런 곱더글라스 효용함수를 바탕으로 이제 계산 문제까지 가져가실 분들은 이런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이제 계산 문제는 뭐 필수는 아니니까 이런 효용함수에서 MRS는 MUY를 계산해 보면 이거 Y로 미분하면 X 되고 이거 X로 미분하면 Y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곱더글라스 효용함수의 MRS는 X분의 Y인데 이제 A의 MRS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하첨자만 써준 거고 B의 MRS는 비슷하게 하첨자만 BB 이렇게 써준 거죠. 그러면 초기 상태에서의 MRS는 초기 상태에서는 A가 XJ 8개, XJ 8개, YJ 몇 개? 4개를 갖고 있으니까 8분의 4에서 2분의 1이 되는 거고 초기 상태에서 B는 XJ 4개, YJ 몇 개? 4개를 갖고 있으니까 B의 MRS는 1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지금 상황에선 누가 XJ를 상대적으로 선호한다? MRS A는 2분의 1, MRS B는 1. 누가 MRS가 커요? B가 크고 B가 상대적으로 XJ를 선호한다. 직관적으로 당연한 게 A는 XJ가 넘쳐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가 상대적으로 XJ를 선호하게 되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A는 아까 XJ 8개, YJ 4개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그래프 초기 보존 상태를 찍을 수 있고 B 같은 경우는 XJ 4개, YJ 4개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그래프, 이런 점으로 찍을 수 있죠. 자, 여러분들 무차별 곡선이라는 건 같은 효용을 주는 재화 조합을 다 연결한 게 무차별 곡선이었기 때문에 사실 XJ 8개, YJ 4개를 갖고 있으면 효용이 얼마가 돼요? 아까 곱더글라스 효용 함수에서는 효용이 재화 소비량의 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초기 상태에서의 효용은 얼마? 32가 되겠죠. 그래서 A의 효용은 32가 되고 32의 효용을 달성해주는 재화 조합을 다 연결하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그려져요. 사실 여기에 그리진 않았겠지만 어떤 점도 있겠어요? 4,8이라는 점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B 같은 경우는 XJ 4개, YJ 4개를 갖고 있으니까 효용이 16일 것이고 그러면 16의 효용을 달성해주는 재화 조합을 다 연결하면 이렇게 노란색 무차별 곡선으로 그려지고 각각의 이 점에서의 기울기, 좀 더 정확하게는 접선의 기울기, 그걸 우리는 MRS라고 배웠으니까 아까 계산해 놓은 이 접선의 기울기 2분의 1이 A의 MRS고 이 1이 B의 MRS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했죠? 한 번쯤은 보셨죠? 이 회계 망측한, 그렇죠? 뭐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 회전시켜가지고 이렇게 회전시킨 다음에 어떻게 했었죠? 얘랑 얘를 붙이는 거죠. 얘랑 얘를 붙이면 얘랑 얘를 뿅 하고 붙이면 그게 우리가 배운 에지워스 상자, 에지워스라는 학자가 처음 생각했기 때문에 에지워스 상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에지워스 상자에서는 가로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 A가 갖고 있는 XJ량 8개, B가 갖고 있는 XJ량 4개가 합쳐져서 가로 길이가 10, 12, 사회내 총량 XJ 12가 되는 거고 세로 길이가 8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뭘 질문하는 거예요? 초기 배분 상태가 효율적이냐 질문하는 거죠. 효율적. 그러면 효율적이냐 물어봤을 때 우리가 바로 나와야 되는 질문은 개선이 가능하냐? 개선이 가능하냐? 효율적이냐 물어보면 개선이 가능하냐? 개선이 가능하면 비효율적인 거고 개선이 불가능하면 효율적인 거죠. 자, 그럼 개선은 뭐였냐면 어느 누구도 나빠지지 않으면서 누군가는 좋아지는 게 개선.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이제 개선의 세 가지 경우가 나와 있어요. 개선의 세 가지 경우. 개선의 세 가지 경우. 즉, 두 사람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오메가라는 점에서 어떤 상태가 변했을 때, 오메가라는 점에서 상태가 변해서 A의 효용이 증가하고 B의 효용이 그대로인 경우, 이것도 개선이죠. 사회 내 누구도 효용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누군가 효용이 증가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린 알파점으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점에서 알파점으로 재화를 재배분한다. 재화를 재배분하는 게 사회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에서 알파라는 점으로 재화를 재배분하게 되면 A의 효용은 증가하면서 B의 효용은 그대로다. 자, 오메가라는 점에서 알파라는 점으로 재화를 재배분한다는 건 어떻게 재화를 재배분하는 거죠? 여러분들 에지워스 상자를 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을까요? 머리 아프게? 에지워스 상자에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에지워스 상자는 점 하나를 찍으면 그 점이 뭐를 나타낸다? 재화 배분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라는 것도 배분 상태, 알파라는 것도 배분 상태. 그래서 이런 거는 재화 배분 상태를 나타내는데 알파라는 건 어떻게 재화를 배분하는 거냐면 알파라는 건 XJ 얼마큼을? 이만큼을 A한테 주고 그러면 XJ 얼마큼 남았어요? 요만큼이 XJ가 남았죠? 그걸 B한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YJ는 이만큼을 A한테 주고 그럼 얼마큼 남았어요? 이만큼 남은 걸 B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에지워스 상자 내의 임의의 한 점은
재화를 남김없이 배분하는 그런 배분 상태를 나타내는데, 자, 오메가에서 알파로 변하면 B의 효용은 어때요? 바뀌지 않죠. B의 무차별 곡선 상에 있으니까 B는 효용이 같을 거예요. 오메가점이나 알파점이나 B의 효용은 똑같아. 근데 오메가에서 알파로 바뀌면 A의 효용은 어떻게 되냐면 증가한다. 왜 그래요? 오메가에서 알파로 바뀌면 A의 효용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높은 효용에 대응되기 때문에 오메가에서 알파로 가면 A의 효용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점에서 알파로 재화를 재배분하면 B의 효용은 변화 없으면서 A의 효용이 증가하는 거고, 비슷하게 이제 빨리 설명해 보면 오메가에서 베타로 재화를 재배분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메가에서 베타로 바뀌면 누구의 효용은 그대로? A의 효용은 그대로면서 B의 효용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베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고구마 영역 감마라는 점을 찾으면 이 감마라는 점은 오메가점에 비해서 A의 효용도 조금 증가하고 B의 효용도 오메가에 비해서는 B의 효용도 오메가에 비해서는 B의 효용도 조금 증가하죠.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초기 배분 상태는 어떻다?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초기 배분 상태는 비효율적이다. 왜? 뭐가 가능했으니까? 개선이 가능했으니까. 오메가점에서는 개선이 가능했기 때문에 오메가점은 비효율적인 상태였다.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알파, 베타, 감마점에서 더 개선이 가능하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알파, 베타, 감마. 근데 알파, 베타, 감마는 다 효율적인 점들이에요. 뭐가 불가능한? 개선이 불가능한 효율적인 점이다. 그래서 개선이 불가능한 효율적인 배분 상태고, 그 상황을 보면 알파든 베타든 감마든 다 어때요?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등지면서 접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A한테 좋은 영역은 여기, B한테 좋은 영역은 여기. A도 좋으면서 B도 좋을 수가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불가능한? 개선이 불가능한 효율적인 상태인데, 여러분들 그 용어보다는 뭐가 자주 배웠어요? 요 점에서는 이 알파라든지 베타라든지 감마라든지 요 점에서는 뭐가 같게 돼요? 둘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진다. 그래서 A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B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우리 효율성 조건이라고 해서 배운 게 뭐였죠? 둘의 MRS가 같아지는 거. 이게 소비의 효율성 조건이라고 배웠어요. 두 사람의 한계 대체율이 같아지는 게 소비에 있어서 효율적인 배분 상태다. 그러면 한계 대체율이 같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거였고, 아까 초기 배분 상태 오메가점에서는 A의 MRS는 아까 2분의 1이었고 B의 MRS는 1이었으니까 초기 배분 상태에선 둘의 MRS가 같지 않아서 그래서 비효율적인 상태다. 자, 옛날에는 어떤 질문을 문제가 좀 나왔었냐면 이런 상태에서 이건 비효율적이니까 어떻게 해야 개선이 가능하냐? 어떻게 해야 개선이 가능하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 오메가점에서 알파로 바뀌고 베타로 바뀌고 감마로 바뀌는 건 다 사실은 어떤 변화였냐면 어떤 변화였을까요? 그렇죠? 앞에 그래프를 보면 오메가에 비해서 알파, 베타, 감마는 다 A한테는 X제가 줄어든 거, 그리고 Y제는 늘어난 거. 그래서 어떤 교환을 한 거냐면 오메가에서 알파, 베타, 감마 한 거는 A랑 B 두 사람이 있을 때 아까 B의 MRS가 더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X제를 더 좋아하는 건 누구예요? B가 아까 X제를 좋아하는 정도라고 했었죠? 그러면 좋아하는 애한테 그 재화가 가는 게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가 B한테 X제를 주고 B는 A한테 그 대가로서 Y제를 주는 이런 교환을 통해서 뭐가 가능했다? 개선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A가 B한테 더 좋아하는 X제를 주고 얘는 Y제를 주는 이런 교환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비의 효율성 조건이었는데 사실은 이걸 바탕으로 뭘 그릴 수가 있냐면 효용 가능 곡선이라는 걸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등장한 개념이 뭐죠? 소비의 계약 곡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의 계약 곡선은 뭐냐면 효율적인 배분 상태들을 다 연결한 거. 좀 더 정확하게는 소비의 효율성 조건을 다 만족한 거. 생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종합적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고 이 소비의 효율성을 만족하는 것들을 다 연결한 거. 그거를 보면 아까 알파점도 효율적이었고, 이 효율적인 상태를 바탕으로 우리가 효용 가능 곡선이라는 걸 그릴 수가 있는데, 자, 효용 가능 곡선은 뭐냐면 재화를 효율적으로 배분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누리는 효용을 표시한 거. 이게 효용 가능 곡선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오메가점에서 A가 누리는 효용, B가 누리는 효용이 있었죠. 초기 배분 상태에서 A의 효용은 32, B의 효용은 16 이렇게 설명을 제가 수치 예로 들었었는데, 자, 오메가에서 알파로 바뀌면
누구의 효용은 그대로라고 했었죠? 오메가에서 알파로 바뀌면 B의 효용은 그대로라고 했었죠? 그러면 B의 효용은 그대로면서 A의 효용만 증가한 거죠. 물론 그냥 소폭 증가한 건데 제가 그냥 쭉 증가한 것처럼 표현했어요. 오메가에 비해서 알파로 바뀌면 B의 효용은 그대로면서 A의 효용만 증가한 거고, 반대로 오메가에서 베타로 바뀌게 되면 누구의 효용은 그대로? 오메가에서 베타로 바뀌면 A의 효용은 그대로이면서 B의 효용만 증가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위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점을 이제 베타점이라고 보고, 그러면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 감마점은 아까 오메가에 비해서 감마점 가면 A의 효용도 조금 증가하고 B의 효용도 좀 증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A의 효용도 B의 효용도 조금씩, A의 효용도 조금, B의 효용도 조금 증가하니까 감마라는 점을 여기다 표시해 보면 이런 점. 그러면 이 알파, 베타, 감마점들 이게 다 효율적인 배분 상태인데, 이런 효율적인 배분 상태는 요 세 개만 있는 건 아니고 A의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무수히 많이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B의 무차별 곡선도 무수히 많이 그리면 걔네들이 서로 이렇게 접하는 점들이 다 있을 거고, 걔를 다 연결하면 소비의 효율성을 만족하는, 혹은 뭐가 불가능한? 개선이 불가능한 효율적인 상태들을 다 연결한 게 소비의 계약 곡선.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효용 가능 곡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효용 가능 곡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 효용 가능 곡선은 효율적인 배분 상태들에서 누리는 효용점들을 연결한 거다. 그래서 곡선 상은, 여러분들 효용 가능 곡선 상은 뭐예요? 얘네들은 다 뭐예요? 알파, 베타, 감마는 다 효율적인 상태. 효율적인 상태. 반면에 이 곡선 내부의 이 오메가라든지 이런 거는 무슨 상태? 비효율적인 상태. 당연히 왜 비효율적이다? 뭐가 가능하니까? 개선이 가능하니까. 요렇게 가든 요렇게 가든 요렇게 가든. 그래서 효용 가능 곡선 내부의 점들은 비효율적인 점이다. 개선이 가능하니까. 자, 근데 이제 파레토 효율성의 단점이라고 해서 공평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과 효율적인 점이 무수히 많다는 두 가지 측면은 파레토 효율성의 단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여기에 이 효용 계약, 소비의 계약 곡선이라든지 이 효용 가능 곡선에 어떤 점이 있냐면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요 점도 효율적인 배분 상태래요. 자, 요 점은 어떻게 재화를 배분한 상태일까요? 아까 에즈워스 상자에 이미 한 점은 재화를 남김없이 배분하는 상태라고 했었죠. 자, 예를 들어서 요 점은 A한테 X제를 이만큼, Y제를 이만큼, 나머지 X제 B한테, 나머지 Y제 B한테. 그러면 요 점은 누구한테 재화를 다 주는 거예요? A한테 모든 재화를 주는 거죠. A한테 모든 재화를 주면 A의 효용은 어떻겠어요? 크겠죠. A의 효용은 크지만 B의 효용은 얼마겠어요? 빵이죠. 근데 이것도 효율적인 상태라는 거야. 이것도 효율적인 상태. 이것도 효율적인 상태. 그 효율적인 상태라는 건 결국은 공평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요, 없어요? 고려가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효율적인 상태가 무수히 많다는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잘 이해가 가셨다면 이제는 그냥 이해를 시키드리지 않고 그냥 암기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소비의 효율성 조건이 있고 생산의 효율성 조건이 있고 종합적 효율성 조건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까지 만족해야 최종적인 효율성 조건. 그래서 여러분들 뒤로 쭉 저랑 같이 뒤로 쭉 따라오시면 종합적 효율성 조건 다음 페이지에 이 페이지가 등장할 거예요. 이거 찾으셨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소비의 효율성 조건 방금 배웠고, 생산의 효율성 조건이 이렇게 있어요. 고득점 안 하실 거면 굳이 기억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생산의 효율성 조건은 똑같이 MRS인데 어떻게 달라요? T만 하나 더 들어갔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얘는 두 사람, A, B 두 사람의 한계 대체율이 같아야 되는 거고, 얘는 X제 산업과 Y제 산업에 있어서 뭐가 같아야 된다? 한계 기술 대체율. 그래서 기술적 한계 대체율이라고도 하고 한계 기술 대체율이라고도 하는 거. 그래서 한계 기술 대체율이 같아야 되는 게 생산의 효율성 조건.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적 효율성 조건은 뭐가? MRS랑 MRT가 같아져야 된대요. 그럼 MRT는 뭐지? MRT는 도대체 뭘까? 자, MRT를 알려면 우리 앞에 페이지에서 이 내용의 바로 앞 페이지 가보시면 방금 본 거랑 비슷하게 소비의 계약 곡선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생산의 계약 곡선이 있겠죠? 비슷하게 효용 가능 곡선이 있으면 무슨 가능 곡선이 있겠어요? 생산 가능 곡선이 있겠죠?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얘가 MRT예요.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 얘가 MRT다.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MRT다.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MRT다. 여러분들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뭘 의미할까요? 자,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건 요소를 효율적으로 배분했을 때 달성 가능한 재화 조합을 연결한 거. 그게 생산 가능 곡선.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건 생산을 효율적으로 한 건데, 생산을 효율적으로 했다는 건 X제를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 Y제의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개선이 불가능한 효율적인 상태. 그러면 x제를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 줄여야 되는 y제 개수로서 얘를 우린 뭐라고 배웠냐면 MRT를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MRT는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다. x제 생산의 기회비용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기회비용. 역시 고득점 안 하실 거면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자,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고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MRT라는 건 수식적으로 MRT는 수식적으로 얘다. MCY분의 MCX. 자, MC는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있는 한계 비용이고 Y제 비용 대비 X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Y제 한계 비용 대비 X제 한계 비용. 그 값이 클수록 X제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 그러면 X제를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 Y제를 많이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크게 되겠죠. 여튼 이게 소비의 효율성 조건, 생산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생산을 효율적으로 했을 때 생산 가능 곡선이 등장하고 그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MRT가 되는데 종합적으로는 얘까지 만족해야 파레토 효율성이다. 그래서 이제는 암기를 할 건데 자,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만 뭐다?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만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효율적인 상태다. 그래서 앞에서 이것만 만족하는 걸 효용 가능 곡선이라고 배우셨죠? 소비의 효율성만 만족하는 거. 근데 얘네를 다 만족하는 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효용. 얘네들을 다 만족했을 때 달성 가능한 효용 조합을 효용 가능 경계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효용 가능 곡선의 외부 포락선이 효용 가능 경계다. 그래서 효용 가능 곡선은 소비의 효율성 조건만 만족하는 게 효용 가능 곡선. 세 가지 효율성을 다 만족하는 게 효용 가능 경계인데 이 둘 간의 관계는 효용 가능 곡선 외부 포락선들이 효용 가능 경계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6페이지 3번 보시면 모든 사람들의 한계 대체율이 같으면 두 사람만 존재하면 두 사람의 한계 대체율 MRS가 같을 때 뭐가 달성된다? 소비의 최적만,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만 달성된다. 그래서 틀린 거고 재화의 최적 구성은 생산에 있어서 두 재화 간 한계 변환율. 여러분들 얘를 MRT를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마지널 레이트 오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얘를 한계 변환율 혹은 한계 전환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계 변환율과 소비에 있어서 한계 대체율이 같아질 때 이게 종합적으로 효율성 조건이다. 그래서 이 종합적 효율성 조건을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산출물 구성의 효율성 조건이라고도 하는데 산출물 구성의 효율성 조건이라고도 하는데 다시 읽어보시면 재화의 최적 구성은 생산에 있어서 두 재화 간 한계 변환율과 소비에 있어서 두 재화 간 한계 대체율이 같아질 때 이루어진다. 맞는 얘기예요. MRS랑 MRT가 같을 때 종합적 효율성 조건이 달성된다. 혹은 그걸 최적 산출물이 구성되었다. 그래서 재화의 최적 구성은 그게 같을 때 이루어진다. 옳은 얘기. 자, 효용 가능 경계 상의 일부 점에서만 MRS랑 MRT가 성립한다. 아까 효용 가능 경계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한 거니까 효용 가능 경계 모든 점에서는 뭐가 만족되겠어요? MRS랑 MRT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효용 가능 경계의 모든 점에서 MRS랑 MRT가 같아진다. 효용 가능 경계의 모든 점은 MRS랑 MRT가 같다. 자, 다음 페이지 4번 효용 가능 경계란 주어진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 조합. 그게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효율적인 상태니까 4번 옳은 얘기고 4-1번 주어진 생산 자원이 완전히 고용되면 효용 가능 경계 위에 한 점을 얻는다. 여러분들 완전히 고용된다고 해서 효율적인 건 아니죠. 고용되더라도 효율적으로 요소를 배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1은 틀린 얘기고 4-2 파레토 최적 배분 상태는 효용 가능 경계 하나만 나타난다가 아니고 효용 가능 경계 모두가 다 파레토 최적 상태. 자, 5번 효용 가능 경계상의 한 점은 생산 가능 곡선상의 한 점과 대응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제 5번을 알려면 조금 더 복잡한데 5번 설명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아까 효용 가능 경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조건까지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조건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을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게 얘가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라고 했었죠. 그러면 결국 효용 가능 경계 하나는 생산 가능 곡선 한 점과 대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효용 가능 경계상의 한 점은 생산 가능 곡선상의 한 점과 대응 관계에 있다. 옳은 얘기. 자, 5-1번 효용 가능 경계상의 각 점에서는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만 충족된다가 아니고 소비의 효율성, 생산의 효율성, 종합적 효율성이 다 충족된다. 자, 효용 가능 경계는 소비에 있어서 계약 곡선을 효용 공간으로 옮겨놓은 효용 가능 곡선. 여기까지 맞는 얘기죠. 소비의 계약 곡선을 효용 공간으로 옮겨놓은 게 효용 가능 곡선. 그리고 소비의 계약 곡선을 효용 공간으로 옮긴 효용 가능 곡선.
얘의 외부 포락선이 효용 가능 경계. 그래서 효용 가능 경계는 소비에 있어서 계약 곡선을 효용 공간으로 옮겨놓는 효용 가능 곡선의 포락선이다. 옳은 얘기. 자, 어떤 배분이 효용 가능 경계상에 있다면 그 배분에서는 효율과 공평을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다. 어때요? 맞는 얘기죠? 사실 이 문장은 더 단순하게 어떤 배분이 효용 가능 경계에 있다면 효율을 더 증가시킬 수 없다. 라고만 얘기해도 맞는 얘기죠. 그렇죠? 더 이상 효율을 개선시킬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거기다 이제 공평까지 더 넣었으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 자, 7번 파레토 최적 상태는 분배의 공평성이 보장된다. 옛날엔 좀 나왔는데 요새는 잘 안 나오긴 하죠. 파레토 최적은 공평성과는 관련이 없다. 자, 7-1번 사회 후생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파레토 기준은 소득 분배의 문제. 분배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뭐라고 했었죠? 공평성이고, 분배는 공평성, 배분은 효율성. 소득 분배의 문제까지 판단하는 포괄적인 기준이다? 아니죠. 공평성에 대한 고려는 없다. 자, 7-2번 효용 가능 경계는 효율과 공평을 동시에 달성한다? 아니고 뭐만 달성하는 거? 효율만 달성하는 궤적이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이제 후생 경제학 정리를 볼 건데 한 5분, 10분 정도 쉬고 후생 경제학 정리 설명드릴게요.